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입니다. 53회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3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밑줄근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하응을 보정성성으로 이송해서 거주시키도록 한다. 서신을 밀봉할 수 없고 검열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밀봉되었거나 한글로 된 서신은 위원이 반송한다. 뭔가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 같은 내용인데 해설을 보면 청나라에 끌려간 흥선대원군 얘기라고 나옵니다. 이하응은 흥선대원군의 이름이죠.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네요.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건을 진압하고 나서 우리가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건을 진압을 하고 그 책임을 물어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을 해간 사건이 되겠죠. 이 사건은 임오군란입니다. 임오군란, 임오년에 일어난 군란이라는 뜻이죠. 이 사건,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신식군대였던 별기군에 비해서 구식군인이 엄청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난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이 난을 수습하는 역할을 흥선대원군이 맡았었는데 수습이라기보다는 이걸 수습하면서 구식군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개화 정책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청나라에서 파병을 해서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임오군란 이후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삼정이정청은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관청입니다. 이것은 임술농민봉기의 결과 설치가 되죠. 임술농민봉기. 우리가 진주밀란이라고도 하는데 이 진주밀란 임술농민봉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박규수라는 분을 검사관으로 안핵사로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박규수가 이거를 제안을 하죠. 요거를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잘못돼 있었던 거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되었고요. 요거는 철종 시기의 일입니다. 요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2번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어제현 장군의 부대가 광성보에서 미군의 항전에서 싸우는 사건이 있었죠. 신미양요입니다. 광성보는 강화도에 있죠. 신미양요. 우리가 미국과 전투를 벌였던 사건인데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이제 외국인들과 교류하자고 하는 거는 다 매국노다. 우리는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골자로 척화비라는 걸 세우는데 신미양요 뒤에 척화비를 세우게 되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두 양요를 겪고 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신미양요까지 치르고 난 다음에는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미군이 철군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쪽의 사상자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정말로 이겼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죠. 자, 신미양요로 2번, 3번 연결이 되어 있고요. 4번 보겠습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임오군란이 일어났고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브앤테이크가 오갔겠죠. 그래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무역장정이 체결이 되어서 이 장정을 체결하고 나서 우리는 내지로 들어와서 청나라 상인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정에서 우리가 청나라에 속국처럼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이제 명시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 이 무역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답은 4번이고요. 5번 마저 보겠습니다.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가 영종도, 강화도의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운요호 사건입니다. 운요호 사건. 이거 이후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이랑 연결이 되는 운요호 사건이 되겠어요. 정답 4번으로 찾아주시고 32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곳이 뭔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자료가 있는데
실제로 그 양화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근대 시기에 그 외국인들, 특히 선교사 묘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론이란 사람의 묘가 있네요. 헤론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이곳에서, 근대식 병원이래요. 그는 초기에 운영을 주도했었던 알렌이, 힌트 두 번째 힌트 나오네요.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곳의 진료 업무를 전담했고 고종에게 이 품의 품계를 받았다. 알렌, 처음에 여기를 주도했던 사람은 알렌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헤론이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곳이 광해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해원. 광해원인데요. 우리 초기 개혁 중에 하나인데 초기 개혁 중에서 알렌의 건의를 받고 근대식 병원을 만들게 돼요. 그것이 광해원인데 만들어지고 나서 한 13일 만에 이름을 바꿉니다.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요. 이 대중을 구제한다라는 뜻이고 같은 이름인 거죠. 제중원. 옛날에 요 이름 따가지고 드라마도 있고 그랬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지금은 요 두 개가 있었던 자리가 대학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신촌의 연세대학교 안쪽에 들어가시면 그 세브란스의 일부였던 광해원, 제중원의 옛 터와 건물을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광해원에 대한 설명인데 광해원이 운영됐었던 요 시기에 초기 개화 정책을 했었던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일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배제학당에 입학하는 학생, 배제학당. 현재 서울의 정동에 가면은 배제학당 역사관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개신교 선교사가 세우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배제학당은 광해원이랑 같은 해에 설립이 되는 학교예요. 일단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전이냐 후냐 요 정도 차이가 되겠어요. 영선사의 일행으로 청나라에 가는 생도. 영선사는 우리가 청에다가 파견했었던 유학생 겸 사신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발전된 어떤 문물을 보고 배워서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청나라에 영선사 보내고 미국에 보빙사 보내고 이런 다른 이름의 사절단 겸 유학생들이 있었죠. 청에 가는 생도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거 이전입니다. 이 광해원 이전 시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에 참석하는 외교관. 우정총국은 이거는 우체국이죠. 오늘날의 서울에 조계사 있었던 자리가 우정총국 자리입니다. 개국축하연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일어났었던 그 정변이 있었죠.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이거 김옥균이 했었던 급진개혁파의 갑신정변이 있었고요. 3.1천하라는 별칭을 또 가지고 있죠.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 이 연무당 강화도에 있는 데입니다.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모습을 묘사를 해놓은 거고요. 제너럴 셔먼호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평양의 관민.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 상선입니다. 미국의 상선인데 1866년에 평양으로 통상 요구를 하면서 좀 난동을 피워요. 근데 우리 평양 관민과 그때 당시에 평양 군수였던 박규수가 힘을 합쳐서 굉장히 강력한 응대를 하게 되죠. 불을 질러버립니다. 나중에 요 사건 때문에 요거 때문에 신미양요가 납니다. 1866년은 병인양요, 병인박해,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되겠네요. 시기적으로 좀 굉장히 요 두 개는 앞에 있고요. 나머지 거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만한 것 같아요. 헷갈릴 만한 상황인데 너무 연도가 바트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요건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하고 나서 개항을 하죠. 개항을 하고 순서대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머릿속으로 한번 쭉 그려보시고 사건 순서를 배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풀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편의상 연도로 지금 썼지만 그리고 배제학당을 제가 지금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기적으로도 일치하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를 하러 들어올 때 그냥 오지 않아요. 왜냐면 종교를 전파하러 오는 건데 지금 이거는 개항 시기의 근대 정책이기도 하지만 선교라고 하는 사업이랑 또 맞물려 있어요.
이 외국의 종교를 전파하러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민족이나 관습이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호감을 사야겠죠? 우리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어떤 거를 들고 옵니다. 전문적인 어떤 걸 들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우리에게 없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한 거, 교육, 의료, 과학기술 같은 거 들고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건 교육 선교하고 의료 선교가 되겠습니다. 방금 언급됐었던 광해원은 일종의 의료 선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건 나중에 학교까지 되기 때문에 의료랑 교육이 겹쳐져 있고요. 여기 배제학당 같은 경우는 교육 선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을 1번으로 찾아주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요거 한번 쫙 정리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33번입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대화 내용 보겠습니다. 군국 기무처. 공노비와 산노비에 대한 법을 폐지한다. 요 기구의 이름과 요 내용을 봐서 우리는 이것이 갑오개혁인 걸 알 수가 있는데 갑오개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갑오개혁이 1차, 2차, 3차가 있어요.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들이 몇 년 단위로 일어난 게 아니라 몇 개월로 아주 바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개혁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주체도 조금씩 달라요. 요거를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갑오개혁 1차, 2차, 3차 중에서 공노비, 산노비법 폐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1차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래된 관습법 같은 것들이 폐지가 많이 돼요. 가령 과부가 재혼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법적으로 이제 반상을 구별하는 거, 양반이나 상민을 구별하고 하는 거가 여기에서 처음에 없어지게 됩니다. 이 갑오개혁의 큰 틀은 근대적으로 뭔가를 바꾼다. 조선을 근대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조금 더 그것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뭐 갑오개혁은 주체가 거의 이제 친일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친일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이 단점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1차 갑오개혁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는 1차 갑오개혁 이후의 사실을 골라야 되는 거죠. 연도를 굳이 시작된 연도를 따져보자면 1894년입니다. 갑오개혁은. 자, 보겠습니다. 기억,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별기군. 훗날 이모군란의 씨앗이 된 별기군의 창설, 신식군대죠. 조총부대가 있는 신식군대가 되겠는데 이 별기군 창설 1881년이고요. 연도가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로 가장 먼저 설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적으로 뒤니까 기억은 맞지가 않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거 먼저 지워주시고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언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건데 최초의 신문입니다. 방문국이라는 데에서 최초로 간행했었던 신문인데 83년에 간행이 시작이 되고요. 요것도 이전이네요. 이전이니까 요것도 아닙니다. 그럼 니은이 들어간 거를 또 지우고 한 개밖에 남지가 않아서 우선 5번으로 찾아줄 수 있는데 요거가 이후에 벌어진 일인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근대적인 교육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2차 갑오개혁에서 요거를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사법권을 독립을 시켰다. 원래는 각각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것을 한 곳으로 통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중앙으로 뭔가 권력을 모으는 근대적인 어떤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2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정답이 되겠고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배경입니다. 배경. 고무라 일본국 변리공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외교관들 중에서 등급인데 세 번째 정도 등급되는 걸 변리공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일본인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일본 본토로 뭔가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대군주는 급히 외국공사관에 피신해야 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음. 몹시 두려워하며 마침내 왕태자와 함께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경계의 허술함을 틈타 밖으로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하였다. 아관 파천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사건이죠. 여기에 대군주는
고종이 되겠습니다. 아관 파천이 일어난 배경을 찾아볼게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맞죠?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경복궁 한복판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아들을 데리고 피신을 가게 되는 거죠. 궁녀의 가마에 숨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잠시 몸을 피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 정동 지역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경복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경복궁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으면서 고민을 하고 이제 경복궁으로 못 가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나라 공사관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정동 일대에다가 터를 잡고 일본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경복궁이 아니라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국가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로 등극을 한 다음 약 13년 동안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모험을 하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은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원수부가 설치되는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대한제국으로 이름 바꾸고 나서 대한제국이다 라고 바꾸고 나서 1899년에 원수가 이제 국가 원수라는 거거든요. 황제에 가리키는 말이에요. 황제에게 군사권을 다 이제 주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원수부라는 게 설치가 되고요. 러일 전쟁이 발발한 것도 요 뒤의 일이죠. 러일 전쟁은 1904년에 발발합니다. 그래서 요거 뒤의 일이고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었다. 요런 게 좀 어렵죠. 한일 협약, 뭐 1차 협약, 2차 협약, 신협약 이런 게 있는데 1차, 2차가 있어요.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1차는 한창 러일 전쟁 하고 있을 때 맺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고문을 뭐 파견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외국인이 일본인이죠. 일본인 재정 고문이 또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2차는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르는 2차 협약이 요거고요. 1905년. 그리고 나서 요 내용보다 더 상위한 내용으로 다시 협약을 맺는 것이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1907년이에요. 1907년인데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체결이 됐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저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회의가 열린다기에 일본도 거기에 당연히 참석을 하겠지만 여기에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 고종이 밀사를 파견을 하죠.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3명의 특사를 파견을 하죠. 헤이그 특사 사건이 퍼지게 되고 결국에 성공은 하지는 못합니다. 헤이그 특사 1907년에 보내고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이때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종용을 당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잠깐 맡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완전히 양위하는 걸로 바뀌고 억지로 순종을 황제로 올린 다음에 순종을 압박을 해서 협약을 다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07년이고요. 용안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군대가 우리나라 용안포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서 여기를 도차지로 달라고 막 요구하는 사건이에요. 그 러일 전쟁 발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시기적으로는 요것도 요 뒤겠죠. 아관파천 뒤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관파천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러시아랑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조금 나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답은 1번이었고요. 네, 35번입니다. 밑줄 그은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장정의 체결로 우리 관세권을 일정 부분 회복을 했다. 관세를 회복은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주게 되었다. 이 장정이라고 하는 건 뭔가 무역에 관련된 어떤 조약이겠구나. 이거 짐작할 수가 있고 대상은 일본이다라는 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제3국에다가 해주는 좋은 대우를 우리가 조약을 맺는 대상국가한테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맺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 뒤에 이 B라는 국가가 A라는 국가하고 어떤 조약을 맺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국가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어떤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이 있으면 그걸 여기에도 전부 다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걸 나중에 다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이라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과 맺은 어떤 장정이다. 이걸로 일정 부분 뭔가를 회복하기는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와 조선과 일본이고 통상에 관련된 거예요.
통상장정인데 일정 부분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개정된 게 있어요. 이거는 개정됐어요. 처음에 체결한 버전에서 뭔가가 바뀐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으로 조약의 내용을 맺거든요. 여기에서는 관세도 없었어요. 관세도 없었고 무관세입니다. 무관세. 무관세면은 관세 없이 물건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상당히 우리나라의 경제권이 침탈을 당하게 되고 또 여기에 곡물의 무제한 수출이 있었습니다. 곡물. 우리가 먹는 양, 먹을 수 있는 양을 한정하지 않고 이거를 무제한적으로 일본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정정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흉년이 들었는데 무제한으로 이거를 유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 달 전에 고지를 하면은 이 곡물의 반출을 유출을 할 수 없게 하는 방공령이라고 하는 조항이 또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요거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갑신정변은 이거보다 훨씬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거보다 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니겠죠. 요 장정은 이 영향으로 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아주 불합리한 처음의 조건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 뒤에 개정을 하면서 이 조항을 넣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시행을 하지는 못합니다. 시행은 하지는 못하고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을 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된 것은 요 장정이 아니라 이모군란입니다. 이 밑줄구운 장정은 1883년도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거고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된 거는 한성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텐진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두 개, 우리나라하고는 한성조약, 그들과 청나라하고는 텐진조약 이런 거가 체결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의 주둔 왜냐하면 이모군란 터지고 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해서 일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 경비병 주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모군란 이후에 이런 내용의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일본인 재정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요거는 뒤에 한일협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일협약. 첫 번째 나오는 1차 한일협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뒤에 1904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부산 외 2개 항구를 개항한다. 부산 외 2개가 어디냐면 부산이랑 인천 그리고 원산입니다. 중요한 요충지 3군데를 개항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담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일본이랑 처음 맺었던 근대적인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조약의 나머지 것들 어떤 사건의 결과 어떤 조약이 체결됐는지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단체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남궁옥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서재필과 1896년 서재필과 이 단체를 창립해서 활동을 했다. 의회 설립운동, 공화제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받아서 체포가 되었지만 이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서재필이라는 힌트, 1896년이라는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필이 1896년에 만들어서 활동했었던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독립신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독립협회 설명 맞는 거 골라볼게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건 조금 더 훨씬 뒤의 일이고요. 이건 대한자강회라는 데에서 합니다. 고종의 강제퇴위니까 1907년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이거 아니고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이 조직은 신민회입니다.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루머를 씌워서 이 조직을 와르르 무너뜨리게 되죠. 3번 영은문이 있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세웠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독립문역이 있죠. 지하철역에. 그 독립문역 옆에 보면은 서대문 현무소가 있습니다. 그 서대문 현무소 앞에가 독립공원인데 거기에 지금도 이렇게 개선문의 형태를 본딴 독립문이 있어요. 독립문이 서 있는데
프랑스 개선문을 본딴. 요 자리 앞에 보면은 요렇게 주춧돌이 2개가 있습니다. 주초석이 2개가 있는데 예전에 영은문이라는 문이 실제로 서 있었던 자리에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이게 독립협회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인데 모금 활동을 해서 국민 성금을 모아서 요 문을 세우게 되는데요. 영은문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세우는 이유는 이 독립문이 세워진 시기가 아직 일제강점기 되기 전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독립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 그리고 청나라 플러스 우리를 억압하거나 맘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우리 자주국가 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을 세우는데 상징적인 문이죠. 영은문은 중국의 은혜에 감사한다. 뭐 이런 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사신이 왔을 때, 특히 이제 명나라 사신 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임금이 거기 앞에까지 가서 친히 어서 오세요 맞이하는 문이고요. 그 영은문 옆에 모화관이라고 이제 이들에게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독립관이라는 자리가 들어가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3번 영은문이 있었던 자리에 독립문을 국민 성금으로 건립을 한 요게 대표적인 활동이 되겠고요. 4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 파견 한 단체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한 조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다른 활동도 좀 정리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와 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사이를 지금 찾는 겁니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 완수한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여기가 중요하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좀 장황하게 써 있지만 외교권을 뺏는 겁니다. 외교권.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이 조약은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이죠.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여기 통감이라는 글자를 보고서도 이게 을사늑약인 거를 좀 알 수가 있군요. 을사늑약.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통감으로 왔었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 여러분 좀 봐주시고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그리고 통감의 동의에 의해서 뭔가를 집행을 한다. 그리고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을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통감의 권위를 좀 더 이렇게 증가시키는 듯한 조약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가에서는 처음으로 통감을 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라고 하는 조약에서는 뭔가 강력하게 권한을 더해주는 느낌이 나죠. 여기 나에 해당하는 거는 1907년에 새롭게 맺었던 한일 신협약입니다. 한일 신협약. 다시 우리가 뭔가 협약을 맺었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이제 요 중간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일본이 요거를 빌미 삼아서 이 조약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연도에 막 집착하지 마시고 이 사건의 전후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을사늑약이 체결됐어요. 전국이 비탄에 빠집니다. 뭐 신문에 뭐 시일야 방송되고 이런 거 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여기에 고종이 실제로 서명을 하지 않았고 고종 밑에 있는 장관 5명이 대신 사인을 하죠. 그 유명한 을사오적입니다. 그리고 이 을사오적을 처단하겠다면서 이제 을사오적 암살단 같은 게 뭐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도 나름대로 이것은 무효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준비를 해요. 그러다 좋은 계기를 지금 발견을 하게 된 거죠. 1907년이 되면은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를 한다. 여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가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짓을 다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이 외국에 도움을 조금 구해야겠다. 공론화를 시키자라고 결정을 하게 돼서 몰래 특사를 파견을 하죠. 밀사에 가까운 특사 3명을 파견을 합니다. 헤이그에 3명의 특사, 이준, 이휘종, 이상설 3명의 특사를 파견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이거는
제대로 되지 못했죠. 우리가 을사득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오히려 일본에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매우 화를 냈죠. 여기에서 고종을 압박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억지로 순종을 황제 자리에 올리고 고종을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갓 황제가 된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을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이 조약을 맺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체결이 되는 거죠. 요거를 빌미 삼아서 더 좋은 것들을 더 뜯어내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도를 외우면 아주 베스트지만 연도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으면은 인과관계 순서상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시고 골라보겠습니다.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순서상으로는 이 나의 뒤시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의 뒤시기. 왜냐면 1907년에 고종이 요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억지로 우리가 이상한 협약도 맺고 하면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요. 이 의병들이 규모가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나의 뒤에 나옵니다. 굳이 연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전개하는데 성공했으면은 뭐 일제강점기를 막아내거나 좀 늦출 수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의병 전쟁이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식이니까 요거 아니죠. 관민공동회가 개최돼서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에서 했었던 활동이에요. 이거는 가해 이전입니다. 독립협회가 활동했었던 시기는 대한제국이 생겨나고 나서 그 직후 시점이거든요. 1890년대 후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가해 이전입니다. 동학농민군이 공주의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이건 동학농민운동 2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해 이전입니다. 가 이전이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다. 이것도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이에요. 우리가 초기 개화정책 추진하고 있을 때 얘기고요. 5번 고종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세 분을 파견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요 사건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38번 가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은 이 사진은 1905년 가에 유카탄 반도로 지명 힌트 그리고 개양 노동 이민자들을 수송했던 일포도호입니다. 자, 모집 광고를 믿고 화물선에 탄 1000명의 한국인들이 한 달 넘게 걸려서 에네켄 농장에 도착했다고 해요. 하지만 광고와는 달리 실상은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1905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1905년 그리고 에네켄 농장 개양 노동에서 여기가 우리는 멕시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로 갔었던 우리나라 노동자들에 대해서 여기 노동자들이 진행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권업회의 기관지로 권업신문이 발간되었다. 이것은 연해주입니다. 연해주예요.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숙무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말 대단한 게 그 사람들도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또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이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를 합니다. 멕시코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숙무학교 기억해 줄게요. 답은 2번이고요. 북로 군정서가 조직이 되어서 무장투쟁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북간도입니다. 우리가 주로 북간도, 간도, 만주 이런 데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많이 하죠. 일본인의 감시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좀 많이 이런 활동이 일어납니다. 주권 제민을 천명한 대동단결선언서가 작성이 되었다. 이거는 상해입니다. 상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났고요.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무려 도쿄입니다.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요거를 해요. 이게 1919년이에요. 이 사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한 달 있다가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독립선언서가 3.1 운동, 기미독립선언서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네, 정답 찾아주시고 나머지 것들도 연결되는 거 정리하고 39번입니다.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그가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니까 그는 망명해서 연해주 의병의 우영장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를 했고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다라고 나오고 동양평화론을 옥중에서 저술한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건 홍범도 장군이죠. 최근에 우리나라로 유해가 다시 돌아온 홍범도 장군이고요. 베델과 함께, 영국인이죠.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한 사람, 양기탁입니다. 양기탁.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너무 유명한 업적이죠.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서전서숙을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이상재 선생이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사람은 임병찬이라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조직과 이걸 조직한 사람의 대표자들 이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0번입니다.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후입니다. 조선의 관세령이 폐지가 되었다. 오늘 총독부가 조선 관세령 폐지를 발표하였다. 당국은 일선 융화를 위해 내린 조처라 하지만 일본과 조선을 융화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조선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뻔한 이치다. 일본산 상품이 조선에 물밀듯이 밀려와서 시장을 독점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가 폐지된다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령이 폐지가 됐었던 시기는 1920년입니다. 우선은 요거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생각을 해보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통치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나눠서 성격으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시기마다 통치를 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요. 조금씩 바꾸고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대응 방식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일본이 뭔가를 했을 때 가만히만 있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해서 뭔가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관세령을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했겠죠. 이 생각을 하고 보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관세령이 폐지가 돼서 우리 경제가 침투당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건 우리가 한 대응이 아니죠. 이거는 초반에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일본이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에 세우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8년에 세우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죠. 이건 우리의 대응이 아닙니다. 물산장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게 일단 정답인데 일본의 문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침탈이 당하니까 우리 거 쓰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요게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분의 주도로 이제 제창이 되었고 요게 여러 개의 단체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이 관세령이 폐지가 된 건 1920년인데 물산 장려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진 거는 약 3년 정도 시기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쓰자라고 하는 구호가 내걸리게 되고 물산 장려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일단 답은 2번으로 찾아줄게요. 활동이랑 연결되는 거. 3번,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요 화폐 정리 사업은 요거는 이 기사의 보도 후가 아니라 훨씬 이전입니다. 메가타, 재정고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고문으로 들어왔는데 요 분이 화폐 정리 사업 실시하는 건 1905년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령이 관련된 내용이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내용이랑 훨씬 시기적으로 앞돼 있고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되기 직전에 당했던 침탈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기가 맞지 않고요.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요건 1910년대에 제정됐었던 건데 1910년대는 우리가 무단통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교육의 기회도 제공이 되지 않고 그 초반 10년이 가장
처음에는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기죠. 당연히 우리의 회사의 설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반에 10년대의 일이에요. 요거는 황국중앙총상회의 상권수호운동이 전개되었다. 요거는 대한 독립협회가 활동했었던 그 시기에 독립협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어났었던 시전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 시기에 일어났었던 운동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2번으로 답을 연결해서 찾아줄 수가 있었고요. 네, 40번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41번부터 5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